자, 오늘 이번 시간에 감정평가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초부터 먼저 전체 그림을 보게 될 텐데, 일단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파트가 많은데, 한 6,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일부는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다른 영역보다 이렇게 이제 루틴, 이 영역이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갈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먼저 이제 검토 드릴게요.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보시고 나서 교재 가지고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감정평가라고 하는 거 어떤 부동산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가치 등을 가격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감정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나머지 이슈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용어 관련해서 먼저 감정평가 분류 등에 관한 주제에서 첫 번째, 자, 기준가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감정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시장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가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감정평가액을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시장가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가치라고 하는 것, 통상적 시장에서 정통한 당사자 그리고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겁나 길어요. 근데 이게 간간히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시장가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대상 물건이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어리버리한 애들 말고요. 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들이 만약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을 때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에서 세 가지 키워드,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그리고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시장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의 가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파트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점점점 가치는 통상적 시장에서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주기도 하고, 또는 시장 가치는 이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의 시작도 끝도 시장 가치라는 개념, 요 하나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 지문 보면은 지문 중에서 뭐 과세 가치라든가 사용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시장 가치를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된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 용도상 불가분에 관계했을 때 일괄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해서 하나씩 평가하는 것을 개별 평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하는 평가를 일괄해서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구분 평가와 부분 평가.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가구 일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가치를 달리 하는 경우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때 부분평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문 중에 이런 게 나왔었죠. 어떤 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엄청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지에 묶여있는 지역하고 상업지역에 묶여있는 지역, 하나의 필지인데 이렇게 전혀 가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구분해서 자,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만 평가한다,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만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치가 달리기 때문에 이걸 구분평가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어떤 토지가 있는데 도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도로 설치할 때 일부 토지를 잘라내서 요거 이제 손해보상,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때 이 토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이게
부분평가. 도로 만들 때 쓸모없는 땅까지 수용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할 때 손실 보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평가를 부분평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 외워야 되죠. 용어라는 게 전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암기 공식처럼 해서 가구 일부라고 해서 가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만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한다라고 해서 이걸 부분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기준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가치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개별평가, 일괄평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게 가구 일부라고 해서 가치를 달리한다라는 구분평가, 그 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떼내서 평가할 때 이걸 부분평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해서 요 용어에 관한 부분 중에서 가구 일부라고 하는 거 요거만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외웠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에서 자공위원에서 자연,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업에 분류할 때 그냥 대가리 따서 임공, 관중, 자감해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 및 대리업이 있었고요. 투자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 평가업 이런 식으로 대가리 따서 외웠었고 후전 이전에서 전환 이런 표현 들어가면 후보지, 그 다음에 진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행지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얘기들 그냥 용어 단순 암기하듯이 외웠었고요. 여기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구 일부라고 해서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면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이걸 부분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요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거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거, 이거 다 묶어서 이제 가격 가치 묶어서 한 문제 정도가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정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자, 먼저 가격이라는 개념은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교환의 대가로 과거에 실제 지불되는 과거의 값을 가리켜서 가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응해서 자, 지금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을 값, 현재 값을 가리켜서 가치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어떤 토지가 있다 싶시다. 이게 가격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미 거래가 된 사례를 찾아봐야 되니까 이 토지 가격이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과거의 값이 될 것이고요. 이 토지 가치가 얼마냐,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재 봤을 때 앞으로 이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얼마 100만 원의 값을 갖는다 해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유치하게 문제 구성되는 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값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값을 의미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슈들 가볼까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현재 값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시장을 통해서 자,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 이런 식의 용어를 썼었고요. 두 번째 출제 이슈 가격과 가치의 정의를 따지는 게 과거의 값이냐 현재의 값이냐 요거 따지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가 가격의 발생 요인이라고 해서 자, 세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효용, 쓸모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키워드,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을 때 바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 앞에 이제 공부하실 때 지대이론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리카르도의 차익 지대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대를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리카도라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다음 비옥도의 차이, 수학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로 임차인이 남의 땅을 쓰기 위해서는 지대를 지불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정의하기를 한계지와 지금 이제 경작지와의
생산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지대에 해당이 된다. 이런 용어를 썼었고요. 그에 대응해서 지주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 또는 경제적 잉여라는 표현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하려면 제일 먼저 효용이라는 것이 쓸모가 있어야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 돌이라고 하는 거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전제하면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겠다. 근데 그 돌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격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수석 같은 것들 사고 파는 분들 발생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자기 혼자서 이 수석이 이쁘다고 생각해서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자 상대방이 뭐예요? 이걸 제가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가격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 수요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라는 개념을 유효 수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 정도의 욕구 이건 needs라고 해서 수요와는 별개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된다 해서 이 가격이 발생 요인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주로 출제 포인트가 뒤에 보시겠지만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격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효용과 유효 수요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 그 중에서 출제 포인트는 바로 유효 수요의 정의라고 하는 거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정도까지가 주된 이슈에서 한 두 개 정도 되겠네요. 가격과 가치라는 개념에서 다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값이다라고 하는 게 출발점. 두 번째 가격은 효용이라고 하는 거 유효수요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지 바로 가격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모두 있어야지 발생한다. 요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포인트가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아니라 바로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의 발생 요인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이제 구성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상승하게 될 테고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가격도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시험 지문에 이게 한번 나왔었죠.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것.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될 테고 가치는 현재의 값이라고 그랬었는데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의 가격 관련해서 지금 서울 지역에 이런저런 정책의 효과 때문에 집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데 이제 생각했던 것마다 가격이 팍 떨어지지는 않더라. 올라갈 때는 팍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잘 떨어지지는 않더라. 이걸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밑으로 잘 빠지지 않는 성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확인하게 될 테고, 하여튼 요 정도까지가 가격과 가치에 관한 주요 이슈에서 첫 번째 가격은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의 값. 두 번째 가격의 발생 요인으로서 세 가지 요건, 효용과 유효 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적 희소성 모두 있어야지 가격은 성립한다. 포인트 뭐라고요? 모두 있어야 가격은 성립한다. 세 번째가 이때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을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재 중에서 저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순서를 좀 바꿔 설명드리고 있는데 가격의 제 원칙이라고 해서 264페이지, 265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가격의 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무조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요 두 개만 가지고 15년간 우려먹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사이에 딱 한 번 이상한 문제가 구성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 모든 얘기의 시작도 끝도 무조건 이제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요 두 개를 가지고 거의 다 시험 문제 포인트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변동의 원칙부터 봐야 되는데 거의 이슈가 되지 않고요. 얘는 뒤에서 나중에 감정평가 실제를 논함에 있어서 바로 시점 수정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가격의 제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개념이 가격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먼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되게 된다 해서 좀 이따 이제 교재 가지고 확인할 텐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거 뭐 일반 요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개별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용어 중에서 일단 일반 요인은 부동산 경기 변동 등을 가리켜서 호황기가 되게 되면 자 물가가 다른 게 올라가게 되면 같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일반 요인. 그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뜨게 되면 어떻다? 그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게 지역 요인. 그다음에 그 토지의 가치 또는 건물의 가치가 좀 특출나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이런 가치 형성 요인에 따라서 변동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자, 여기 대응해서 자, 결과적으로 나중에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매길 때 지난번 자, 3개월 전, 5개월 전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값을 현재의 값으로 자, 환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좀 이따 이제 교재 가지고 보시면 거의 도배하는 게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이란 이 얘기 갖고 거의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가리켜서 적합의 원칙.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적합의 원칙. 예를 들어서 자, 공업지역, 공장들 엄청 쌓이는 지역에 거의 다 아파트 한 동을 지어 올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는 다른 주거지역에 건립된 아파트보다 똑같은 자재, 똑같은 브랜드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왜? 바로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제 가격을 좀 까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하게 되는 것을 바로 경제적 감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따져묻는 원칙을 뭐라고 한다?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이 적합. 이게 그 말이 계속 맴맴 도니까 외부 환경에 적합했을 때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아니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그때 가격을 까는 이유. 자, 이걸 우리가 경제적 감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원칙. 어차피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99%의 문제가 바로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싸움을 붙였는데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했을 때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높게 평가가 될 것이고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기능자, 소위 이제 균형의 원칙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가격을 까는 이유, 요걸 까는 방식을 기능적 감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예요. 지금 이제 지금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 그리고 기능적 감가. 이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주구장창 해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적합의 원칙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어 올렸을 때 외부 환경이 만약에 주거단지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데 비해서 공업지역에 아파트 한 동이 들어갔을 때 낮게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우리가 균형의 원칙과 관련한 개념이고요. 적합의 원칙에 관련한 개념이고 이 균형의 원칙과 관련한 개념은 이런 얘기죠. 같은
30평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지어서 요즘에 드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평면 구조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균형의 원칙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될 테고, 한편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는 그런 식이죠. 같은 평형이라 할지라도 그 방이 크고 거실이 작게 뽑아냈다, 또는 이제 냉난방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게 잘못 만들었다 등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균형의 원칙에 위배됐다. 그래서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된다 해서 키워드 다시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따져먹게 될 것이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 가격가는 이유를 경제적 감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경제적 감가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 여부를 따져묻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기능적 감가, 그냥 키워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은 가격의 제 원칙을 가지고 문제 구성할 때는 거의 100% 마치 짜고 치듯이 이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을 비교하는 형식으로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리 선입관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가격과 가치라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값이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값으로 볼 수가 있다. 가격의 발생 요인은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외 효용 등이 있어 모두 존재했을 때 가격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유효, 수요라고 하는 개념은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 돈 있는 사람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켜서 유효, 수요로 부르게 될 테고, 돈 없으면서 그냥 단순히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 니즈라는 개념에 불과하게 됩니다. 가격의 제 원칙 관련해서 외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따져보는 것을 적합의 원칙, 그래서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면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것, 이에 비해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한 감가, 기능적 감가, 이건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이게 이제 별 내용 자체가 없는데 계속 이게 암기가 되지 않으면 매번 보는 파트가 가격과 가치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살을 붙여서 검토하게 될 거, 요렇게 가십시다. 자,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의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건 딱 하나 지문이에요. 바로 분석 순서를 따져묻는 게 거의 대부분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분석 순서에서 어떤 동네의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264페이지,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그 동네의 대체적인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개별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순서부터 기억하셔야 돼.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뭘 한다?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29회 때 이제 구성했던 게 용어의 정의를 갖고 이제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좀 이따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텐데, 문제는 가장 이 파트에서 많은 출제가 되는 것은 개별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지역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뭘 한다?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개발론 할 때 기억나실까요? 개발론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었죠. 개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구상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가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됐었고요. 위험 분석에서 법률적 위험, 특히 공법상의 위험이 출제 포인트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이 위험에 분류라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구분하는 게 이슈. 그래서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아파트 하자 보수에 관한 부분은 관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내용들 대부분 문화재 출토에 따른 위험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저런 각종의 위험 등은 개인 개발자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타당성 분석 파트에서 논의했던 것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두 가지 시장성 분석이라고 해서
흡수율 분석 얘기를 했었죠. 이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것인가를 따지는 것을 시장성 분석이라는 개념을 썼었고, 이 시장성 분석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얼마나 대상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시장에 임대 또는 이제 매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시장성 분석. 근데 이 타당성 분석 중에서 그거 있었죠. 예외적인 항목이죠. 자, 지금 이 시장성 분석은 대상 물건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산업 입지계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입지계수는 전체분의 일부라는 개념. 그래서 하도 또 오래전에 얘기라서 다 잊어버렸었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부터 가서 간단하게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 해서 거기 이제 법률적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 중에 법률적 위험, 그 중에서도 바로 공법상 위험이 주요 포인트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이 그런 게 있었죠.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다루게 되면 거기 이제 타당성 분석이라는 주제에서 지역경제 분석에서 특성을 따져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산업 입지계수라는 개념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공부하실 때 전체분의 일부라는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이렇게 자 지역경제 분석 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 가면 시장성 분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121페이지에 시장 분석 밑에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부동산이 얼마나 매매 임대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개념이 있었고 그 유형으로서 흡수율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개발론 할 때도 구조가 뭐라고요?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나서 뭘 한다? 개별적인 그 대상 물건에 관한 어떤 분석을 해 가듯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도 그래요. 이건 뭐 그냥 머릿속에 뼈대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나서 뭘 한다?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뼈대가 되겠습니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뭘 한다? 개별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그럼 지역 분석이 뭐냐라고 하는 거 29회 때 용어의 정의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일단 기본적인 틀은 대체적인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지역 분석. 자, 범계동에 있는 목련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계동의 목련 아파트 206동 504호에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라고요? 이 동네 전체 가격을 보게 된다 해서 다 30평짜리 아파트라고 전제했을 때 이 동네 대부분의 아파트가 과거에 거래된 사례를 보게 되면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게 되면 일단 출발점 뭐라고요? 이 3억이란 금액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뭐 고쳐놓고 수리를 하고 등등등 해서 가치가 좀 높다. 또 방향 이런 게 좋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격을 더 쳐주는 방식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개별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하게 될 것이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자 이것이 종국적인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개별 분석이라고 해서 그럼 지역 분석에는 지역 분석이 대상이 어디까지를 지역으로 볼 것이냐 해서 용어를 나옵니다. 해서 동일수급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의 유형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두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동일수급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셔야겠다. 지금 범계동 목련 아파트의 감정평가,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범계동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쪽에 평천동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저는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치 범계동에 이제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다는 거죠. 요 근래 거래한 게 없었다. 근데 평촌 지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거래 사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 평촌 지역의 아파트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이제 이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한다? 바로 인근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부동산이 속한 그 동네를 옆 동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인근 지역은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이에 비해서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유사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별 물건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한다고요?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뭘 한다?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순서 기억해 주실 것. 그리고 바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종국적인 그 대상 물건의 가격을 확정 짓는 과정, 이런 과정이 개별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평가하는 것을 인근 지역 분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유사 지역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가져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십시다.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A라는 동네 어떤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면 A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거래 사례를 먼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 마땅히 없다. 요 근래 없다. 그러면 이제 B라는 지역에 이 아파트의 거래 사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자, 일단은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인근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어떻다? 유사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근 지역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근 지역의 사례를 활용하면 될 겁니다. 근데 마땅히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다? 유사 지역의 거래사를 활용을 해서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분석 순서 보니까, 만약에 인근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하고 나서 바로 인근 지역이니까 바로 개별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따로 이 어떻다? 지역 요인이라고 해서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 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역 요인이라는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유사 지역의 사례를 활용을 한다. 그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사안 이런 거죠.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동네의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최근의 거래 사례가 없어서 B라는 지역, 자, 이 지역에 거래됐던 사례를 기준했을 때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의 특성을 파악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가 B라는 동네보다 한 10%의 가격이 좀 올라갈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거 기준 대비 이게 만약에 1억으로 계산하게 되면 요건 기본적으로 1억 1천만 원부터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지역 요인의 비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먼저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에 개별 분석을 한다. 근데 이 지역 분석이 이런 경우죠. 만약에 인근 지역이다라고 하면 인근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뭘 하면 돼? 개별 분석을 하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네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바로 이 물건의 특징을 파악해서 개별 분석을 하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유사 지역의 사례를 활용을 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유사 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자,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의 지역 요인을 검토 먼저 비교를 해봐야겠고요.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진다?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사례를 활용할 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것이고, 유사 지역의 사례를 비교할 때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뭐라고요?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확정 짓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보셨고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에 관한 개념 이런 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검토하게 될 것이 자, 감정평가의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곳곳에 흩어져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는 요건 이제 저쪽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251페이지부터 이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자, 요거 얘기는 사실 6개의 감정평가, 사실 7개의 감정평가 방식, 요거 이제 계산하는 게 주된 이슈가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6개, 7개 간에 6개로 볼 수도 있고 또 7개로 사실 교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하는 것들이 주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한 개념이 이런 얘기였었죠.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가치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의 가격을 결국은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 감정평가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지금 보셨다시피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분석 등을 통해서 그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죠.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외부 환경과 조화,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 뭐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 갈 텐데, 지금 제가 중간에 사례를 들었던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감정평가는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하나 키워드가 돼요. 비용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요걸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이다라는 식으로 논의하는 것을 가리켜서 원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어려워. 감정평가 파트는 뭐 다른 것도 그렇게 용어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용어가 다 이제 일지시대나 써있을 법한 그런 용어를 그대로 한자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용성의 원리, 원가 방식이라는 것을 쓰고요. 자,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원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기준으로요, 임대료를 계산해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적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용어를 막 혼용해 쓰거든요. 그렇다 치고 일단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다시 가볼까요? 다시 이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가, 이걸 뭐라고요? 재조달. 우리가 조달한다는 게 끌어온다, 가져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 이게 바로 재조달 원가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건물을 다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만약에 10억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자 할 때 10억이 들어간다. 근데 이 건물 만들어진 지 한 3년쯤 지났다. 그럼 3년 동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겠죠.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내고요, 거기다가 감가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원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은 지금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 이거 한 번 해결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원가법 따로 공부하시고 다 적산법 따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만들기 위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가법.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적산가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된 누계를 뺀 금액, 이게 나중에 적산 가격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 기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원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해내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 뭐라고요? 임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 나중에 이건 필 이렇게 단순하게 대가리 공식 따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해서 산정된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계속 임대할 때 들어가는 필요 경비를 더해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고요. 이 임대료 얼마 받아야 됩니까? 라고 감정평가원한테 물어봤을 때, 그러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물건을 만들려면 들어가는 돈이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거, 그 돈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은행에 맡겨두면 얼마 이익이 나오니까 거기다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면 그것의 가치가 될 테고, 거기다가 이 임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리 등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경비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울 때는 기기필,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적산법은 뭐가 되는 것이다? 임대료를 계산해내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 문장이 길잖아요. 길게 쓱 깔아가지고 여기다 원가법은 바로 임대료를 계산해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가법,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서 그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 그리고 적산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임대료를 계산해내는 방식을 바로 적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어 좀 이따 보면 문제 회도에서 넘어갈 만큼 많이 구성이 돼요. 이게 감정평가 계산 문제가 오히려 깔끔하고요. 요 읽어서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의 원리라고 해서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가액 또는 임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가 되는가, 시장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이라든가 혹은 임대료를 계산해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비교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어는 어렵지 않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기존에 거래가 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해내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대상 물건과 지금 이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아파트가 있게 됩니다. 이 물건하고 자,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자, 나중에 자, 여기 묶어서 지계면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가치 형성 요인 등을 비교해서 그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의 가장 기본은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대상 물건과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를 비교해서 사실지계면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에서 아까 원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뭘 가지고 자, 임대 사례를 기준으로 임대를 계산해내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지금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개가 있었죠. 원가 방식이라고 해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과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존재하고요. 하나만 더.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토지의 감정평가에 주된 평가 방법은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뒤에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뒤에서 공부할 거 미리 땡겨서 간단하게 볼게요. 토지라고 하는 거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요거 누가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50만 필지돼서 대표 토지에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표준지 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그걸 나중에 비교 표준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각각 나머지 토지의 가격을 다 매기는 것을 개별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택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에 감정평가가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근처에 있는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요인을 비교해서 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법. 물론 이제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29회 때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다른 데는 쓸모가 없고요. 오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이라고 해서 수익성의 원리에서 용어 보셔야 돼.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어렵다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다시 원가 방식에 따라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지금 적산법, 이익률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적산법이 있었다. 그 다음에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에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기준으로 임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대 사례 비교법,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고려해서 그 부동산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익 분석법. 이게 제일 어려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자,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수익분석법인지 수익환원법인지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계산해내는 감정평가 방법이 될 때고,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대상 물건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얘가 산출할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순이익,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총 얼마의 이익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물건은 가격이 얼마가 된다라는 식으로 계산해내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바로 수익환원법. 다만 우리가 중간에 우리 정보의 가치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결국은 지금 수익은 오늘 당장 생기는 게 아니라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앞으로 생기게 될 수익이니까 그 값을 현재 값으로 환원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할인 또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미래에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뭐라고 그런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부른다고요. 미래 발생할 수익. 자, 이런 식의 얘기했다시피 건물에 대해서 자, 궁금해요. 이 토지, 이 건물이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업자가 이 건물에서 장래 1년 후 발생할 수익, 2년 후, 10년 후 점점점 발생할 수익을 다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총 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익이 발생되게 된다. 근데 요건 지금 당장 100억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 합쳤을 때 10년간 100억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00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만약에 90억 정도가 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거, 수익이 얼마가 되니까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는 걸 뭐라고 한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어가 어렵다니까 이거 들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한편 이 부동산의 임대료 얼마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장래 발생할 어떤 순수익에다가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서 임대료를 계산해내는 방식, 이 임대료 얼마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수익분석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자꾸 외워봐야 돼요. 지금요,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 중에 원가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정리해볼까요?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게 된다. 일반적인 감정평가, 토지는 변론입니다. 토지는 따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될 거고, 한편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용어들 보셔야 돼. 적산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이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주된 평가 방법, 건물 같은 경우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아파트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권 등은 수익 환원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주된 방식이 있는데, 뭐 주된 방식과는 별개, 그건 따로 외워야 될 항목이고요. 그래서 가격을 평가해내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함이 원칙인데,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들이 나왔고, 29회 때 이제 이 문제가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활용해서 가격을 평가하시오.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 기억하셔야 돼. 자, 가격 관련해서 원가 방식에 있어서는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 시장성이 원래 따른 비교 방식에 있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수익 방식이라고 해서 수익 환원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임대료 평가 방법으로서 적산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될 것이 이제 한 번만 요거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지금 한 번에 못 외워져요. 뒤에 하나하나 공부할 걸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는 걸, 평가하는 가격을 적산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옛날에 복선 가격, 다시 복자, 이룰성자, 다시 이 건물을 만들어냈을 때를 기준해서 가격을 매긴다 해서 복선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시험 기준으로는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자, 적산 임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쓸 것도 없어요. 뒤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쓱 보는 거예요.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 다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에다가 이거 뭘 뺀다고요? 감가 누계를 빼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이걸 바로 원가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공식만 외우는 거야. 기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임대의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원가를 기준으로 임료를 평가하는 방법. 자, 이에 대응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요거 용어 보세요. 용어가 시험에 나온다니까 아까 다시 적다 쌓을자 다시 쌓아 올린다라는 개념이 적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적산 가격,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금액이 만들 때 들어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가격을 평가했을 때 용어 자체를 적산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비교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게 비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정한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례 가격이다. 나중에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요게 소위 이제 비준 가격 계산 공식. 그래서 뭐 이걸 사시지계면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계산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해서 지금 흘려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어차피 좀 이따 지문 보면서 또 한번 체크할 거니까요. 자, 한편 비교해서 결정한다. 임료를 결정한다라고 해서 비준 임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그래서 사례 임료. 자, 기존에 얼마가 임대가 되는지 하는 그 사례를 찾아서 사례 임료를 확인한 다음에 사시지계면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비준 임료다. 그래서 임대료 평가 방법, 주된 방식은 뭐가 된다?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서요, 임대료는 중심축이 뭐가 된다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을 기준으로 해서 적산 임료라든가 수익 임료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비교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비교하는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비준 임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 공시지가는 그냥 토지 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 표준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시지계라고 해서 시점, 그 다음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에 요인 등을 고려해서 토지 가격을 계산해낸다 해서 계산 문제로 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이 부동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 부동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수익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가볼까요? 아까 다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면 적산가격, 비교해서 결정한 가격을 뭐라고 한다? 비준 가격이라는 표현. 앞으로 이 수익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 수익이 없으면 가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나중에 계산, 환원 일본의 순위 없어도 나중에 가볍게 치고 가실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 정도까지. 그러면 임료 한번 다시 비교해볼까요? 임대 사례 비교법의 비준 임료라고 하는 게 가장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적산 임료라고 해서 다시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들어간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임료를 계산하는 거, 또는 이 부동산이 앞으로 발생시킬 순수익이라든가 필요 재경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임료를 계산해내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수익 임료, 수익 분석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번에 이제 무지막지한 얘기 막 쏟아지니까 이게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 그잖아 이게.
한 번에 이 용어를 다 외워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미리 이렇게 틀을 잡아놔야지 이게 좋지. 나중에 개별적인 항목으로만 보시게 되면 실제 시험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요 기본적인 정의를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를 하고 또는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계산 문제를 구성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한 부분을 딱 공부를 했을 때 바로 시험 문제 적용을 못 한다고 이 구체적인 공식을 외우고 룰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기본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격만 쭉 비교해 해서 예를 들어서 석산 가격, 비준 가격, 심지어 비준 가격 이런 용어도 바로 넣게 한다고 이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됐다, 기초가 좀 탄탄하게 잡혀 있다 그러면 새끼들 무슨 복덕방으로 하나 시험을 유치하고 내고 지랄이야. 근데 실제 수험생이 많이 못 맞춰요. 왜? 이게 감정평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의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냈다가 큰 그림을 묻는 식으로 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힘든 거 알아. 이게 힘들 수밖에 없고 용어가 다 새로워. 나중에 제일 쌍욕 나오는 여기 용어가 수익환원법하고 수익분석법이야. 짜증나 죽겠어. 이게 가격인지 임료인지. 그래, 환원법. 그래서 자, 바로 가격. 그러면 수익분석법, 임료. 이걸 어떻게 하지?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수익환원법이 임료? 이게 이렇게 이제 계속 돈다고. 그래서 요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결정을 하고요. 그 물건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 건물을 할 때는 주로 뭘 갖고 한다? 원가법을 한다. 그런데 원가법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시선가액의 조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감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 아까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이런 거 있었죠. 먼저 원가법에 따른 가격, 이걸 뭐라고 한다?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다음 두 번째,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비교화 방식에 따른 가격을 아까 비준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거 수익 방식에 따른 가격이라고 하는 거, 수익환원법에서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한다. 그래서 어떤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걸로도 해보고 저걸로도 해보고 저걸로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식을 다 활용을 한다. 물론 주된 방식에 가장 만약에 아파트다 그럼 비준 가격을 50%로 가중치를 두어서 결정한다. 원가 방식에 따라서 30%, 수익 방식에 따라서 20%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감정평가를 할 때 가격을 결정하고 싶으면 몰작 주된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에서 미리 주어져요. 가중치를 얼마를 주는지 미리 주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종적으로 가격이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임료에 대한 감정평가의 의뢰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자 먼저 아까 적산 임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 따른 임료를 뭐라고 한다? 비준 임료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수익 임료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물론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에 있어서는 임대사례 비교법은 중심축이 뭐가 되니까 비준 임료가 중심이 되니까 이제 가중치를 예를 80%를 둔다. 나머지 10%씩을 고려해서 종국적인 임료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가리켜서 시선 가액의 조정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 시제, 처음에 계산한 가액을 어떻다 조정을 해서 종국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식의 개념에서 문제 가지고 우리 이제 뒤에 보실 텐데 문제 가지고 바로 보시면 좋아요. 자, 지금 시상가액 조정 등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이 얼마냐라고 해서 거래 사례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됩니까? 비교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성 비용 뭐가 됩니까? 원가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이게 이제 수익 방식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원가 방식은 20%의 가중치를 두고 비교 방식은 50%의 가중치를 두고 수익 방식은 얼마? 30%의 가중치를 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 먼저 거래 사례가 비교 방식이 되는 거죠. 비교 방식에서 지금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가중치 0.5를 곱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6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나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가 된다고요? 자, 원가 방식이 조성 비용 나와 있죠? 조성 비용이 뭐라고요?
원가 방식. 그래서 자 1억 1천만 원에다가 원가 방식이 0.2 하면 이게 2,2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자 임대를 통한 가격이 얼마? 1억 1천만 원, 1억이죠. 1억 곱하기 비율이 얼마? 30%니까 0.3 곱해주게 되면 3천만 원이라고 해서 9천에다가 자 2,200을 더하게 되면 1억 1,200이라는 금액이 이 부동산의 소위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가액의 결정이라 해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실제 필드에서 바로 나왔던 문제가 되니까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거래 사례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조성비용 원가법부터 볼까요? 원가 방식이 20%다. 그래서 원가 방식일 때 가격이 앞에서 처음 계산한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나왔다 해서 2,200만 원. 두 번째가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50%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1억 2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천이라는 금액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임대를 통한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임대는 수익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곱하기 0.3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억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시선가액에 조정해서 소리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적산 가격, 비준 가격, 그리고 수익 가격 이런 개념들, 토지는 어차피 따로 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산 임료라든가 비준 임료, 수익 임료 용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